연초부터 우리 방산 업계가 바쁜 가운데 최근 트럼프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동맹국인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랜 관계를 맺어온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미 칠함 대사령부 함정 사업까지 한국이 차지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미국에게 요청받지 못한 일본은 다급하게 방향을 들어 인니에게 구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방산 업계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에 이어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까지 조기에 인도하면서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 현대중공업이 최신의 호위함 충남함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조기에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5m 규모의 다목적 전투함으로 최대 30노트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적용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게 특징입니다. 또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복합 센서 마스트를 개발해 다수의 대공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대공전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더구나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해 다양한 유도탄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고 각종 소나를 탑재해 대잠전 능력도 갖췄습니다. 이렇듯 최첨단 전투 체계와 고성능 탐지 장비, 강력한 무장을 탑재한 충남함은 서해 수호의 핵심적 역할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태국 국방위가 방한한 가운데 자국의 호위함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방산 업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히며 우리 측의 참여를 요청한 전해집니다. 그리고 방산 업계 관계자들도 해군에 조기에 인도한 것도 해외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이라고 봤는데요. 대잠 능력 등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한 충남함을 실전에 빠르게 배치함으로써 경쟁력은 물론 기술적 성숙도를 세계 시장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 시스템이 우리 해군 함정의 핵심 운용 체계를 국산화하기로 하면서 기술적 차별성을 통해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는 국내 전투함 최초 통합기관 제어 체계 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후속 군수 지원과 성능 개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도 계속해서 한국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최근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선박이 필요하다며 대놓고 동맹국인 한국을 꼭 집어 거론하는 등 SOS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져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휴 라디오쇼에 출연해 미국 해군 재건과 관련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해군을 재건할 것이냐는 질문에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면서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국은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트럼프는 앞서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의 세계적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만간 미국이 한국의 선박 건조 관련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미 해군이 아직은 해외 조선사의 비전투함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 참여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투함 MRO 및 함정 건조까지 한국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자 우리 조선업계 역시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하나가 미 필리조선소를 활용해 함정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대규모 인력 고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하나는 얼마 전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신규 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로 구체적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필리조선소를 미국 해양방산 서장의 전략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필리조선소를 스마트야드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 투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필리조선소가 변신에 성공한다면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대한민국 조선소가 잇따라 미국의 MRO 사업을 수주하는 등 내친 김에 일본 조선소까지 완전히 제치고 미 칠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함정 MRO 사업을 도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 미 해군은 서태평양 구역을 관할하면서 주한 미 해군과 주일 미 해군을 지휘하는 칠함대 사령부의 모항을 일본 요코스카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 본토 밖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가장 큰 해군기지로 대형 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칠함대 배속 함정에 대한 MRO는 미 해군이 직접 수행하고 일본 조선소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조선소의 지원 역량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조선소가 미 함정 MRO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선업계에서도 LNG 및 LPG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미 해군은 하나오션의 군수 지원함 원리 슈라함에 이어 금유함인 유코남의 창정비를 맡기는 등 함정 기술력을 이미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올해 열척 안팎의 MRO 물량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 칠함대에 배속된 비전투함의 MRO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을 제친 상황이라 우리가 사업을 도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일본은 미국이 등을 돌리자 자신들의 상황을 간파하고 인니에게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두고 구걸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8일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샴푸리 샴수딘 인니 국방장관과 만나 자위대 호위함 수출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인니 해상자위대 함정 공동 개발을 다시 제안한 것으로 미국이 일본을 손절하려고 하자 다급해진 일본이 인니의 손을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은 인니와 자위대 호위함의 공동 개발에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인니에 일본의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영내 해상 방위를 강화하고 중국도 견제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해에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외국의 군사장비 완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인니가 일본과 호위함을 공동 개발하는 형태를 취한 뒤 이를 사가는 형식으로 자위대 함정을 인니가 보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니의 경우 최근 수도 이전 사업을 벌이면서 재정 문제에 허덕이고 있어 일본이 기대하는 바로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최근 일본의 한방산 업체의 대규모 부정이 드러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산업체 가와사키 중공업이 하나로 16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저질러 마련한 뒷돈으로 해상자위대 대원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방위성의 특별방위감찰 결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2018에서 2023년 총 6년간 하청업체와 자재 거래가 있었다고 속여 비자금을 조성하고는 자위대원의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물법 관행이 1985년부터 약 40년 가까이 지속됐다는 건데요. 현재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가와사키 중공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조하고 있는데 이런 접대 덕분인지 가와사키 중공업은 연습함을 포함한 잠수함 25척 중 12척을 만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 그래도 일본 조선 산업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조선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등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의 상징으로 통하던 127년 역사의 스미토모 중공업이 조선 사업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상선을 수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건데 적자가 쌓인 조선업 대신 다른 사업 분야로 눈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스미토모가 수주한 선박은 11만 5천 DWT급 유조선 6척에 불과했는데 적자를 감당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빠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본 업체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 한국 조선사들이 선사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선박을 제조하며 수주를 크게 늘린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방산 산업 자체도 몰락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거 항공기를 자체 개발했던 일본이 최근엔 미 비치크래프트사의 T6 택산 2 훈련기를 들여 항공자위대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기술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달성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노리며 연초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작년에 국내 방산 업체들이 유럽,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연초에 수출 사업 및 협상이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며 역대급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KAI는 올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FA50 추가 수출 계약을 타진하고 있는데 작년 초 FA50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같은 규모의 2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LI지넥스원은 사우디와 천공 2지대 공미사일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K, 잠수함, 천무, KT1, MRO 등 20여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방산은 정말이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또 한 건의 방산 수출에 성공했지만 하필 그 상대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수출 성과에는 기뻐하는 나오는 한편 거래 상대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K9 수출이 결정된 것인데 지금까지는 걱정의 반응이 더 많아 보입니다. 베트남은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K9 도입을 위해서 한국에 꾸준하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것이 이들인데 아침내 그 걸씨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이 그간 국제 무대에서 워낙 오락가락하는 성향을 보여줬던 터라 이들한테 무기를 팔아도 정말 괜찮을지 여전히 확신을 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젠 미국과 친하게 지내다가도 정신 차리면 중국과 짝짝꿍을 하질 않나, 심지어는 북한과도 대화할 때가 있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군사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보 동맹을 맺는 것에 준하는 의미를 갖죠. 국제 정세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베트남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거래 파트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한국은 그래서 팔 때 팔더라도 절대 뒤통수는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사실상의 깡통 K9를 거래하기로 합의본 것입니다. 군사 기술력 기반이 모자라는 베트남은 이조차도 환호하는 상황인데 일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째서 베트남 수출협의 조건은 형편없느냐는 반응을 흘리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K9 수출형 대부분에 달려있는 특수 장갑을 보고 왜 한국이 베트남에게만 이것을 주지 않느냐며 차별 대우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은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량은 K9 자주포 약 20문이며 금액 규모는 3억 달러로 한화 약 4,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한국을 포함해 세계 1첫 번째 K9 유저 글럽 국가가 되는데요. 이번 수출로 K9는 동남아 시장에도 첫 발을 딛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공산 국가로의 사상 첫 방산 수출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대립했던 국가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과거 월남전 파병 당시 미국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한국군과도 교전했으며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지금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그간 한국 방위산업업계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와중에도 암묵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나 군부정권 등과는 거래를 자제해왔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등 국제정치 지형이 번화하는 가운데 베트남 측이 먼저 적극적으로 K9 도입을 검토하면서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베트남은 제법 오랜 기간 스프레들리 군도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역사는 무려 48년에 달하며 남중국해의 산지에 있는 여러 섬과 암초를 중국은 베트남전 종전 직후부터 하나하나씩 열심히 점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중국의 이런 행보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으나 전쟁의 뒷정리에 여념이 없기도 했고 중국으로부터 국가의 형성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해서 이를 막을 수 없었죠. 중국으로부터 국가의 형성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해서 이를 막을 수 없었죠. 그러나 국민적인 감정은 축적되어 왔고 베트남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울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트남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구식 무기체계로는 중국에 맞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하고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산권의 첨단 무기 공급을 책임지던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데다 중국과는 척을 지게 되었으니 베트남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베트남이 NATO 국가들의 무기체계와 호환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면 이는 베트남이 반중, 탈중 노선으로 간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거래를 계기로
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서방 세계의 친화적인 국가로 돌아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측은 2023년 2월 판 반장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한국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제7기동군단에서 K9 자주포 등을 살펴보고 K9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브리핑을 듣는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관심을 표면화했던 바 있습니다. 부대를 찾은 베트남 국방장관은 K9 자주포, K10 탄약보급 장갑차, 심지어는 이들 차량에 담재되는 부무장민 K6 중기관총의 시험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고 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있었던 한국 육군의 외국군 대상 K9 자주포 조종 사격 정비 교육에도 베트남 장병이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약 성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모든 행동이 단순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도입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척을 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들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뒤통수를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벌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베트남은 군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 대표단을 다름 아닌 북한에 보냈습니다. 비록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협력 강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하고는 있다지만 이러한 교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기 그지없는데요. 베트남 국방부는 함수인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견민석 국방성 부상과 회동했다고 발표하고 양측이 세계와 지역 그리고 두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위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다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질적인 협력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서방과의 협력 없이는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베트남이 북한과의 협력으로 단번에 전 세계의 눈밖에 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무대표는 이번 방문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라며 베트남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마이를 오헨런 선임 연구원 역시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데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이는 베트남과 서방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심지어는 이번 방문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랜드연 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베트남이 실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이나 한국이 베트남으로 하여금 북한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어느 정도 이를 의심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베트남 대표단을 만났을 것이라고 짐작했죠. 북한을 방문한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을 여러 전문가들이 이처럼 자신 있게 분석하는 이유는 정말로 베트남이 서방과의 협력에 구분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이들이 외통수에 빠진 것은 확실하다고 여겼는지 최근 들어서는 안심하고 무기 수출을 조금씩 허가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적이 되어 전쟁을 벌였던 것이 그렇게까지 오래된 일이 아닌데도 무기 금수조차를 상당히 빨리 풀어준 편이죠. 미국은 현재 무인기, 훈련기, 경비함 정도의 무기를 베트남에 판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베트남도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K9 수출 역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하죠. 하지만 적어도 공산국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것이 한국. 공개된 계약 사항을 보면 베트남에게 최대한의 경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 규모가 20문에 4,300억 원가량으로 책정된 것이 바로 그 힌트인데요. K9의 최근 수출 가격과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무기 가격 추이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K9 개발 직후 한국군이 도입한 최초 사양 수준의 가격으로 정말 최소한의 자주포 기능 제외하면 그동안 개량된 성능이 거의 적용되지 않은 버전이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아무 추가 옵션도 없는 깡통을 사갔다는 거죠. 베트남 역시 이 조건에 동의를 했기에 이런 계약이 된 것이겠지만 그동안 여러 나라에 K9를 수출하면서 각국 사양에 맞춘 현지화 개량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한국의 행보와는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K9 수출이 확정된 이후로는 줄곧 내수용에도 아직 전부 통합되지 않은 특수 장갑을 개발해 수출형 K9에만 달아주고 있었는데요.
이는 호주 정부와의 거래로 한국 기술로 개발한 특수 장갑을 적용하되 여기에 쓰는 원자재를 호주산 철강으로 독점 계약하기로 했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래 이후로는 각국에 팔리는 K9 모두 호주와 한국의 합작 특수 장갑이 탑재되고 있죠. 여기에는 지뢰방 호키드, STANAG 레벨 3 수준 운동에너지탄 및 파편 방호 추가 장갑, 내부 파편 방호용 라이너, 집속탄 방어를 위한 지붕 추가 장갑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됩니다. K9은 이 특수 장갑을 통해서 가격이 3배 비싼 대신 방호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던 PGH-2000의 방호력도 추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붕 추가 장갑은 고습 도치처럼 뾰족뾰족한 돌기가 나 있어 PGH-2000의 특출난 방호력을 상정하는 마스코트로 여겨지던 기술이었는데 한국이 이를 따라잡았다는 데에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내부에서도 처음 K9 도입 소식이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개량 성능들이 모두 포함된 현존 최신 성능의 K9를 기대했을 텐데요. 정작 정부가 박수치며 계약해온 K9는 깡통이라고 하니 어리둥절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는 한국 입장에서야 베트남 같은 국가를 경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들은 항상 한국의 묘한 경쟁 심리와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 계약 결과가 이렇게 되니 일각에서는 한국이 무기를 속여서 팔았다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불만이라면 베트남은 한국과 좀 더 국가 대 국가로 인간적인 신뢰관계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 무기가 아니라면 사올 무기도 마땅찮은 입장이라 그렇게 쓴소리도 대놓고는 못하겠지만요. 미국과 나토가 비어있는 무기고를 채울 경우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무력해진 미국 군대의 재건을 핵심 국방정책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무기고가 텅 비어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미군에 기록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성비와 적시, 납품 능력을 갖춘 한국 방산 기업들이 1천조 원이 넘는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9자 주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A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모색하고 중인데요. K9 자주포가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나가 판매한 K9 핀란드 맞춤형 자주포 무카리가 NATO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3일 미 육군 등에 따르면 핀란드 육군은 이달 18일 핀란드 로바니에미 인근 라바야르비 훈련장에서 진행된 나토의 다이내믹 프론트 25에서 K9 무카리를 활용해 전투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다이내믹 프론트는 나토 회원국들과 파트너국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으로 다양한 군사작전 및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24일까지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28개국에서 약 5,500여 명의 군인들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핀란드군은 올 초 나토에 합류한 후 다이내믹 프론트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무카리는 혹독한 환경과 극한의 테스트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며 나토 주요 국가들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핀란드군은 K9 핀란드 맞춤형인 무카리를 투입해 실사격 훈력, 연합사격 임무는 물론 미국 M777 곡사포와 HIMARS 로켓 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첨단 포병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고성능 무기 체계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화면을 보시면 진흙바닥, 혹한 속에서도 미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9 무카리는 훈련에서 발사 위치로 신속하게 배치하고 정밀 타격을 실행하고 반격 포대 사격을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덮인 지형에서도 정확성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높은 기동성을 자랑한 것인데요. 핀란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하나로부터 무카리 48문을 구매했고 이후 58문을 추가 도입, 총 96대의 K9자 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형 K9자 주포의 사거리는 표준 탄약 사용 시 40km 이상, 로켓 보조 탄약 사용 시 최대 50km인데요. 15초 안에 3발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분당 8발의 연속 발사 속도를 갖췄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67km이며 첨단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극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돼 섭씨 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어 핀란드와 같은 자연환경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9년 3조 5천억 원이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8조 9,100억 원으로 4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9 자주포는 설원이라는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고 맹활약을 보여줘 참가국 군 장성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잡은 한국 방산업체들은 물 들어오자 노젓기에 나선 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밀착 영업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육군은 K방산의 주력 수출 무기인 K 전차, K9 자주포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7개국 장병을 상대로 교육까지 진행하며 한국 방산의 우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을 열고 과외에 버금갈 정도로 자세한 운용 방법을 전수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7개국에서 호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육군은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7개국 장병 35명을 대상 3주 일정으로 전남 상무대와 대전 자운대 병과학교 등에서 VR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해 K 전차, K9 자주포에 조종 사격 정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24년 후반기 육군 국제과정에서는 K9 자주포 심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 K9 자주포 기동 및 사격수를 가르치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운용한 신속한 포탄 재보급 등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초급 간부들을 교육생 멘토로 투입시켰고 통역과 이슬람교, 장병을 위한 기도실 한랄식 식사까지 준비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 훈련은 해외 장병들 사이에서 실제 전장에 나온 것 같은 경험을 했다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외 장병들이 족집게 과외받으러 온 겁니다. 교육생들은 29일 병과학교 교육 종료 후 야전부대로 이동해 한국군 장병들과 주특기 훈련 실기동 실사격 야전정비 등 동반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K9 자주포 K 전차 생산 공장 방문과 안보 견학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으로 단기 유학 온 외국군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K9 자주포 심화 과정에 참여한 폴란드군 소속 카밀 오니슈축 소위는 포병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한국군의 K9 자주포 운용 노하우가 폴란드군의 K9 자주포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과정을 준비한 한국군 장병들도 7개국에서 온 장병들과 24시간 영어로 교류하며 각국의 안보 환경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귀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교육이 끝나더라도 자유와 평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얻지 못할 경험을 갖게 된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교육을 통한 해외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수출 대박을 위한 기술력에 열을 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대박의 숨은 주역이 있으니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K방산 부품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국산 무기 중 최대 수출품인 K9 자주포에 국산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STX 엔진은 2021년 정부 지원을 받아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개발에 착수해 최근 개발을 완료했고 최근 3년간 부품 500여 개를 국산화하는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K9 자주포 디젤 엔진은 1999년 신형 자주포 전력화 계획에 따라 STX 엔진이 독일의 MTU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MTU사의 디젤 엔진 제품을 국내 생산해 약 1,300여 대를 공급했는데요. 하지만 MTU사가 있는 독일 정부가 이집트,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 국가에 대한 K9 자주포 수출 승인을 제한하자 STX 엔진은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엔진 국산화가 없었다면 규제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적기에 과감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 것이 오늘날 1360마력 디젤 엔진 개발이라는 결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해외에서 K9 자주포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한 폴란드가 2차 계약을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름을 파고들어 인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 지역을 아예 K9 자주포로 도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 24일 인도가 내각안보위원회 CCS를 열고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바지라요 추가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인도 내각안보위원회 의제로 올라와 있지만 인도 연방 하원 선거로 인해 승인이 미뤄진 상태였는데요. 인도 현지 언론 등은 인도 육군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9 바지라이 백문 추가 도입 안건이 조만간 내각안보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 국방과학연구소 DRDO는 육군의 K9 바지라의 백문 추가 도입 요청에 대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초 3월에 결정이 나는 거였는데 인도 연방 하원 선거로 연기됐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배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 무기로 무게가 50T에 달하며 50km 이상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기업 라센 앤 토브로엘 언드티는 지난 2017년 하나 디펜스와 손잡고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백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인도군은 운용 중인 K9 바지라의 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기존 조달 과정으로 재주문을 요청했고 이번 추가 주문은 L 언드티의 적시 납품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효과적인 기술 이전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진행됐습니다. 눈치 빠른 인도처럼 다른 나라들도 어서 K9 자주포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해 설계 결함으로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 조종사를 죽일 뿐이다. F-35는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설계가 망가졌다. 결과적으로 비싸고 복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전투기가 됐다. 어차피 성공할 가능성도 없었다. 라고 거듭 비판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신설될 정부 효율 부디오지의 공동 수장 내정자인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는 국방부를 주요 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F-35가 미국은 물론 많은 동맹국과 우방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무인기 시대의 유인 전투기는 쓸모없다. 어떤 멍청이들은 아직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모든 드론은 비행 속도가 음속에 못 미치고 간단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 역할을 한다. 머스크가 말한 전투 드론 시대는 20년 후 미래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도 공중우세를 장악하지 못해 전쟁에서 최단 시간 내 압도적 승리가 불가능해졌고 드론과 극초 음속무기 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중우세를 유지하려면 전통적인 공군력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KF-21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미래 무인기 포함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려하며 개발 중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유무인 복합체계는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가 처음 등장한 이래 공중전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조종사 간 전투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항공작전을 펼치는 공군의 정치군사적 부담을 안겨왔고 세계 각국 공군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중작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공군도 무인 기술과 인공지능 AI를 통한 미래 전력 구조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으로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무인기의 작전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은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과 기술에 맞서 공중우세를 유지하려면 시공간 제약이 없는 고속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전력 운용 등이 중요하다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공군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윙맨 드론을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윙맨은 위험한 비행 임무 중 동료를 지원하는 조종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사람 조종사에 했던 윙맨 임무를 무인기가 대신하는 것으로 미래 공중전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KAI도 KF-21용 다목적 소형 무인기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MUMT는 대공 미사일과 같은 공중 위협이 날로 발전하니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비행기처럼 유기적으로 작전하여 위험한 곳에는 무인기를 대신 보내거나 유인 전투기가 적을 발견하면 무인기가 대신 공격해서 적에게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공격하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은 인간과 무인 드론이 서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 등 선진국은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하고 온전히 혼자 임무를 수행할 무인 전투기 UCAV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했으나 무인 드론이 인간 조종사를 완벽히 대체하려면 개발비와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무인기는 완벽한 성능 대신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한 기체와 단순한 임무 수행을 하는 로열 윙맨 혹은 무인 편대기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개발 중이고 한국 역시 ADD와 대한항공이 KUSLW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새로운 제안은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벌인다는 것인데요.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전장 3M, 폭 3M에 150kg 정도의 중량을 가진 소형 제트 무인기로 쌍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보라매 전투기와 같이 편대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어 90분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미국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무인 편대기보다 약 40% 작은 크기로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장착할 수는 없지만 소형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정찰, 전파 방해 및 소모성 자폭 공격이 가능합니다.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함께 작전하는 무인 전투기는 반대로 기존에 개발 중인 대한항공의 KUSLW나 미국의 XQ-58O에 비해서 더 크고 강력한 성능을 가집니다. KF-21SE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F414 엔진 혹은 국내 개발 1만 5천 파운드급 단발 터보팬 엔진을 가질 무인 전투기는 FA-50과 동등한 3톤 이상의 무장 탑재 능력 및 내부 무장창을 가져 전투기급 폭격 및 공격 임무가 가능합니다. KAI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를 먼저 개발하여 개발 데이터를 쌓고 KF-21과 먼저 통합한 다음 개발 과정에서 얻은 비행 데이터를 활용한 발전된 AI로 무인 전투기를 만든다는 2단계 개발 전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KAI가 공개한 안을 자세히 보면 KAI는 일단 NACS 계획안에 따라 우선 KF-21의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적용하고 다목적 무인기 AAP와 함께 운용 NACS-1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NACS-1 다음 단계인 NACS-2에서는 AAP와 함께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함께 연결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폭 등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AAP와 달리 무인 전투기 UCAV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AAP보다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무인 전투기는 다목적 무인기에 뒤이어 따라가는 개념으로 작전 후 반드시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고사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NACS 3단계에선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인 KF-21EX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KF-21EX의 주요 보관을 보면 내부 무장창을 비롯해 전투기 센서 레이더 장비가 내장형으로 들어가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예정인데요. 앞서 KAI가 5세대 전투기 블록 3로 계획 중이라고 했던 스텔스 기능의 KF-21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파 흡수 물질 RAM과 전파 흡수 구조 RAS를 사용해 5세대급 최저 피탐 GVA로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인공지능 AI 컴퓨터, 고속 광역 데이터 링크뿐 아니라 레이저 무기, 국내 생산 엔진 등도 갖추어 미래 전장 우세를 위한 최적의 전투 시스템을 갖출 전망입니다. KAI의 KF-21 업그레이드 로드맵에 따른 NACS 계획이 모두 실현되면 미래 공중전은 비교적 값싼 다목적 무인기가 자폭 및 전자전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이후 무인 전투기가 남은 방공망을 공대지 무기 등으로 공격한 두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소형 무인기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가오리 X는 이미 이착륙 성공에 이어 시제기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인 국산 KF-21 보라매와 유무인 합동작전 MUMT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바뀌는 전장 환경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방산 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먼저 하나시스템은 KF-21 무인 편대기용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 등의 다중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고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로서 하나시스템은 첫 공랭식 AESA 레이더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편대기용 AESA 레이더의 핵심은 소형 경량화인데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기존 AESA 레이더와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무게와 부피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기술 개발을 예의주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 및 아시아권의 밀리터리 이슈를 다루는 중국의 신화 웨이보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그리고 인도의 유레이진 타임즈 등은 KF-21 로열 윙맨과 이를 보좌해주는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들에 대한 이미지를 퍼나르며 KF-21 관련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지난 몇 달간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여러 업적들을 이루어냈지만 시제기들이 양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2,000회에 달하는 테스트 비행 중 겨우 15%만을 소화해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도로 정교한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이 그런 고도의 시스템을 언제 개발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유무인 복합 체계의 성공 여부는 인공지능 AI와 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를 얼마나 빠르고 충실하게 개발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은 로열 윙맨 UCAV 유인 전투기에 의해 원격 통제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적으로 비행하고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무선 통신 및 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 기술, 그리고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와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로열 윙맨 UCAV, 그리고 로열 윙맨과 KF-21을 보호해주는 다목적 소형 무인 드론의 등장 예고는 물과 20년 전만 해도 변변한 국산 전투기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의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한국의 빠른 기술적 발전을 우려하며 바라보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또 한 번 이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밀도와 장거리 타격으로 알려진 호마르K 로켓 발사 체계로 부대 전투력이 상승했다. 폴란드 제16기계화사단.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다연장 로켓 천무, 폴란드명 호마르K가 제16기계화사단에 배치되면서 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 제16기계화사단 예하 제1포병여단이 호마르K 다연장 로켓 시스템 4세트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전력화되면서 놀라운 위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1포병여단은 K구자주포, 호마르 A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이어 호마르K는 세 번째로 도입한 신형 장비라고 했습니다. 1포병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주와 국경에서 불과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호마르K가 수도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면 이번에는 러시아 국경에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호마르K의 국경 배치는 지금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호마르K는 최근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미사일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국경과 마주한 1포병여단에 배치되는 호마르K는 한국이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를 달아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제7 전술 미사일 비행대가 해체된 2005년 9월 말 이후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무는 굉장한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한국제 최신 K2 흑표전차로 단거리 교전에 나서고 K구자주포로 40에서 50km 표적을 제압하며 호마르K로 300km 안팎의 표적을 타격할 위력적인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호마르K를 받아본 폴란드군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배치된 폴란드 제18포병연대 제3미사일사단에서는 호마르 K-15기를 도입하면서 병사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MARK 시스템에 장착된 발사장치 모듈을 사용하면 패키지에 장착된 포드에 따라 CG-80 로켓 6개 또는 CTM-290 로켓 2개 또는 CG 로켓 하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서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천무 가이드 트래킷 80이며 대략 사거리가 80km인 미사일입니다. 천무 전술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90km로 결정됩니다. 이는 지휘관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의 사용을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대 지휘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보증이 적용되는 새 장비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결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테스트가 군에 도입하기 전에 이 장비를 테스트한 사용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대표와 군비청, 미사일 및 포병 부대,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한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테스트가 이 시스템의 무결점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대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K9자주포를 도입하고 이제 K 전차까지 도입하려 하는 루마니아에서는 지금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통과할 수 없는 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23일 폴란드는 다시는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동부 국경을 강화하는데 복잡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로 강력한 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천무 다연장 로켓에 새로운 미사일을 제안한 것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8. 이미 80km의 사거리 CGR-80에 더해 KTSSM의 수출형인 290km의 사거리를 가진 290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합 탄도미사일까지 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즈 한국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9월 23일 한화 폴란드 다연장 로켓 전투함 킬러 ASBM 미사일 통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화는 원래 위성항법 및 관성항법 GPSINS로만 유도돼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없는 CTM-MR 미사일을 개조하여 배를 추적하고 격침시키는 능력을 갖추어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조할 수 있다는 보관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7하이존 CTM-MR 미사일의 기수 부분에 적외선 IR 탐색기를 추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달리는 적외선 탐색기는 표적을 탐지해야 할 종말 단계에서 뚜껑과 비슷한 슈라우드를 분리해서 적함선을 추적하는데 이 구조는 한화가 만들고 있는 LSAM의 ABM 대탄도탄 유도탄, 일명 한국판 사드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LSAM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천무에서도 전투함 킬러로 불릴 대합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폴란드 제16기계 화사단 제1포병여단에서 왜 그토록 강력한 전력을 갖추었다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즈 한국 김민석 위원은 폴란드가 이번에 제안받은 대함 미사일을 자국의 해안방어 시스템에 통합할 경우 러시아 소유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를 전투함 없이 봉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구매한 노르웨이제 대함 미사일 NSM과 함께 쏠 경우 러시아 전투함이 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도 앞으로 비싼 대함 미사일 대신 대지 및 대함 타격이 동시에 가능한 천무 ASBM을 사용하면 비궁, 비룡의 천무 ASBM으로 구성된 3단계 해안 방어 미사일 전력을 완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천무에 장착되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중동 국가들도 탐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한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도 좁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해군을 견제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제 대함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국가들은 해안방어 시스템으로 천무 로켓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이 소식을 가장 반길만한 국가는 오래전부터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노르웨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길게 북극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 전투함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군사정보를 주로 다루는 하크메이스는 9월 21일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흥미롭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천무에서 쏠 수 있는 총 4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사거리 80km, 160km, 290km, 290km로 적어 놓았습니다.
하크메이스는 이 사진에서 노르웨이 군대를 위한 K239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정부, 콩스버그는 현재 가장 빠른 배치,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도 최고인 K239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양하고 흥미로운 K239 미사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며 앞에서 언급한 160km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290km 이상의 미사일은 한국이 고객을 위해 MTCR을 우회하여 새로운 45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준비할 것이라는 소식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노르웨이에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크메이스는 특수미사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K239 미사일은 HIMARS 탄약보다 10에서 40% 저렴한데 K239는 미국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현대식 로켓 포병 체계라고 했습니다. 한국군만 해도 약 370여 대를 보유할 계획이며 폴란드가 주문한 288대의 K239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문한 알려지지 않은 양을 합치면 엄청난 수가 생산되었고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육군이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차와 자주포 등을 동원해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다음 달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 알칼라일 훈련센터에서 현지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와 K9 자주포 3문 전투지원장비 6대 등 무기체계 14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해군도 카타르군과 최초로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해군의 천왕봉급 4900T 상륙함 노적봉함이 카타르 도하 근해에서 카타르와 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 육군의 저력을 보여주고 K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전에 있어서 핵분열 과정을 활용하는 무기들은 가장 강력한 수단들입니다. 상대 국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핵무기는 가장 무서운 수단이면서도 반대로 이를 이용해 상대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방지하는 원천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를 활용하는 원자로가 무제한 발전으로 막대한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이점이 있어 무제한 자망으로 모습을 감춰야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활용됩니다. 또한 함재기를 날려보내는 캐터펄트와 강제 착함 장치를 갖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원자로가 사용될 경우 일본의 이즈모급 같은 STOVL 방식의 경항모나 중국의 랴오닝이나 산둥과 같은 STOVAR 방식의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무기의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무장을 할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인 9월 1일 미국 원전 당국이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해 온 첨단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SFR 연구 결과를 공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약 40여 년간 쌓아오기만 해서 과포화 상태에 이른 폐연료봉 17,500여 티를 처리할 방법이 생긴 것은 물론 친환경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까지 운용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이용해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탄두를 만들고 현무4, 현무5 같은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사용 후 핵연료는 엄청난 방사선을 내뿜기에 여러 저장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먼저 원전 내 수조에 5년간 임시로 담가두는 습식 저장 단계를 거친 후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진 건식 저장시설로 옮겨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간 저장 또한 거쳐야 하며 지하 500m 아래에 완전히 사용 후 핵연료를 파묻을 수 있어야 하기에 특수시설인 URLOI 필요해집니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폴란드, 프랑스,
일본의 경우엔 이 URL 시설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중간 저장 시설이나 URLOI 전혀 없어 큰 문제인데요. 현재 국내의 모든 폐연료봉은 원전 내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현재 17,578T의 폐연료봉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저장 시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후 해결료가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에서 4호기 포화율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98.2%에 도달했으며 이 상태로는 내년 3월 강제 셧다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 울진의 한울 1에서 6호기 또한 포화율이 86.9%에 달했으며 부산 기장의 고리 1에서 4호기와 신고리 원전 1, 2호기는 포화율이 83.8%, 전남의 영광 한빛 1에서 6호기는 포화율이 76.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간단히 설명해보라면 일반적인 경수로 방식의 핵분열 발전 과정 이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재순환이 가능한 핵연료와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소듐 냉각 고속로인 SFR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캔이나 플라스틱병 등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하는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많은 양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전기 분해하면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원소들이 나오는데 이는 별도로 처리하고 그 와에 남은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의 초우라늄 원소 TRU를 SFR에서 태워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부피 또한 120에서 1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선량 또한 1만 100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폐연료봉의 1%를 차지하는 초우라늄 원소 TRU인 플루토늄, 넵투늄, 아메리슘, 퀴륨 등은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이 지나도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고독성 장방감기 핵종의 물질인데요. 1997년부터 약 8천억 원의 정부 연구비 예산을 이용해 소듐을 냉각제로 쓰는 고속로와 연계한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연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면적을 1100로 줄일 수 있으며 방사능의 독성 또한 1만 100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독성의 반감기 또한 30만 년에서 300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 JFCS 운영위원회는 미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JFCS 보고서를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JFCS 보고서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실현 가능성, 핵 비확산성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JFCS 보고서에서는 한미 공동 연구진이 1회당 사용 후 핵연료 4에서 5kg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SFR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파이로 프로세싱 SFR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무기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PUREX와 같은 기존의 습식 재처리 방법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녹여서 추출해내는 방식이기에 재처리 과정을 맡은 국가가 추출해낸 순도 높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어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만큼 핵 확산성이 거의 없거나 낮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9월 1일 미국 원전 당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식 승인한 것은 이제 한국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를 미국에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SFR 기술을 군사 분야에 이용한다면 그 분야는 차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소듐 냉각 고속로를 이용해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 혹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분야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핵탄두를 장착한 현무 5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 장착 SLBM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식 재처리 과정이라고도 불리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기 재련으로 플루토늄을 뽑아낼 때 우라늄도 같이 달라붙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핵 확산 위험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적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무기화할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을 뽑아내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사 우리 민족 특유의 엄청난 노력과 기술력을 발휘해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핵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파이로 프로세싱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되는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를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배치 II에 적용하거나 7만 T급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 스타트업 테라파워 또한 이 방식입니다. SFR은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원자로와 달리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액체 소듐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의 원자로인데요. 소듐은 원자로 운전 중 545도까지 가열되지만 대기압에서 끓는 점이 880도로 매우 높기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로에 서생긴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중 기발생기의 설계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의 경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FR로는 열만 만들고 용융염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증기발생기 없이 전기를 만들어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테라파워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2029년에 345MW 규모의 SFR 4세대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하는데요. 이 정도면 중소도시 규모라 할 수 있는 약 2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액체 핵연료인 용융염을 연료 및 냉각제로 사용하는 MSR을 궁극의 원전으로 꼽는데요. 이 MSR의 연료주기 또한 파이로 프로세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연계되는 고속로 개발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1997년부터 연구를 거듭해 사용 후 핵연료를 태워 없애는 소각용 SFR을 만들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실제 SFR의 15호기 실증로인 스텔라 2 또한 구축되어 시험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설계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00억 원을 지원받아 발전용 4세대 원자로인 살루스 SALUS의 연구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각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자주 태워 없애야 하기에 핵연료 교체 주기가 1년 정도로 짧지만 살루스는 핵연료를 한번 장전해 20년 이상 태울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살루스는 100MW급 원자로로 2035년 수출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파이로 프로세싱과 4세대 소형 원자로를 우리 한국의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배치 III에 적용할 경우 이 잠수함은 심해에서 무제한 자망하며 대륙과 섬나라, 북쪽의 함대를 덜덜 떨게 만들 무서운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9월 2일 해상에서 실제 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SLBM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수직 발사대를 갖춘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에서 이를 주변국들의 중요 지역에 날릴 수 있기에 우리 한국을 지켜낼 막강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도산 안창 5급 잠수함 배치 III는 아직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과 정황이 예전부터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파이로 프로세싱 SFR을 이용해 합법적인 원자력 추진 기관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는 사출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강제 착함 장치를 이용해 함재기를 착함시키는 강력한 원자력 추진 중 대형 항공모함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출기를 가진 항공모함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나 중국의 랴오닝 항모, 산둥 항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출격 횟수를 달성해 화력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은 물론 함재기들의 무장에 있어서도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ED 같은 해상 조기 경보기까지 운용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앞으로 우리의 해군은 여러모로 증강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진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항모전단까지도 압도할 수 있는
최강급의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재기 또한 무장이 제한되는 F-35B가 아니라 막강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커다란 F-35C나 KAI에서 제안했다는 KF-21 네이비가 운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아직 파이로 프로 세싱 SFR 기술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날리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도 힘들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위해 필수인 고속로를 포기한 것 또한